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흡기 22번째 시간이고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폐색전증, pulmonary embolism 하겠습니다. 참고로 책에 pulmonary thromboembolism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PT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가보니까 다 pulmonary embolism PE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로 PE라고 하겠습니다. 순서는 PE의 임상 양상, PE의 진단, 그리고 치료, 곁다리로 fat embolism과 산욕기 폐색전증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임상 양상과 진단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업투데이트랑 그리고 USMLE CK 시험 해설들 참고해서 적어놓은 건데요. 이 KMLE 책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다를 거고요. 또 좀 약간 USMLE 오리엔티드 되어 있어가지고 국시를 푸는 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뭐 해야 되나. 사실은 국시를 푸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국시에는 P가 전혀 어렵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웬만한 문제에서 아주 명확한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주고요. CT도 그렇고 다 줘요. 근데 P가 아주 빈출인데 특히 USML이에요. 그 책에 있는 게 좀 너무 밍숭밍숭해야 되나고 해야 되나? 그냥 국시 딱 풀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수준만 적어놨는데요. 실제 임상에서 P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때때로 굉장히 그 P가 위급한 게 그렇게 이제 응급한 상태로 오기도 하고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이나 스롬볼라이시스를 하는 게 뇌출혈이라든가 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요. 이 업투데이트에서도 이 P는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로 분리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읽지는 않더라도 다이그노스틱 워크플로우와 매니지먼트 플랜을 어느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 KML이 책에 있는 내용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국시와 조금 방향이 비껴 나가더라도 최대한 틀린 얘기는 하지 않되 어느 정도의 그 이제 seize the concept을 하기 위한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업투데이트를 여러 번 읽고 좀 필요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적어놨으니까요. 일단은 요거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국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문제를 푸시면서 따로 외우시고 그리고 정리를 해두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PE의 리스크 팩터부터 봅시다. PE는요, 정말 응급한 질환이고 병원에서 잘 일어나고 또 병원에서 PE를 빨리 감별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던지 아니면은 PE에 대한 프로필락시스를 잘 하지 못하던가 했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는 꼭 뭐 환자가 죽고 살고 그런 문제도 그렇고 뭐 소송이라든가 그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PE가 잘 생기는지 그리고 내 환자 중에서 특히 누가 PE 하이 리스크인지를 파악해 두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이전 DVT 히스토리입니다. 이전 DVT 또는 PE 히스토리가 있었던 사람 예의 주시해야겠고요. 그 다음은 이모빌라이제이션에 관련된 리스크들인데 우선 나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워낙에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술이죠. 수술 받느라 베드에 가만히 누워 있었던 거. 또 그리고 수술 끝나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가만히 누워 있는 거. 둘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수술 거동물거에다가 이제 와상 상태 일체 포함입니다. 뭐 스트로크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팔다리 힘 빠지고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험에 아주 흔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종종 시험에 나오는 게 prolonged travel인데요. 가끔 왜 그 비행기 도착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가슴 움켜잡고 쓰러지면서 급사한 사람 얘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단위로 화장실이라도 가면서 다리를 잠깐 움직이고 이제 혈액순환을 조금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열 몇 시간 이상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면서 다리 그냥 가만히 두는 거 이런 것도 역시 리스크 팩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 비행기 타는 거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릴 텐데 엄밀히 말하면은 요게 diagnostic criteria의
그 prolonged immobilization으로 포함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리시죠? 일단은 prolonged travel이 분명 리스크 팩터인 거는 맞다. 이런 거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따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 여기 세 개는 procoagulability인데요. 혈액 자체가 스럼보시스가 일어나기 쉽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역시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 임신, 그리고 두 번째 경구 피임약 복용입니다. 이거는 에스트로겐이 스럼보시스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암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말리그넌시는 그 자체로도 리스크가 있는데 암 수술할 때 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암 있는데 수술까지 받았다. 근데 수술 받고 나서 갑자기 다리가 붓고 통증을 호소한다. 그렇다면은 PE를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 뭐 obesity, heart failure, MI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뭐 단독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하지 않은 원인들도 여기 적어놨는데 사실 전체 PE 케이스를 다 놓고 그 중에 요것들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보면은 분명히 흔한 원인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국시도 그렇고 USML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 Acquired Antiphospholipid Antibody Syndrome, APS 유명하죠? 예를 들어 뭐 루푸스 안티코아글런트나 안티카르디오디핀 양성인 경우라고 하는데 이런 게 류마티스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고 또 산부인과에서도 참 잘 나옵니다. 그리고 네프로틱 신드롬. 네프로틱 신드롬은 PE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레널 베인 스롬보시스 같은 걸로 잘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도 프로코아글러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온몸에 스롬보시스가 생겨서 퍼브너리 엠볼리즘, DVT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생기는 질환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그 다음에 homocystinuria. 역시 스롬보시스 및 스트로크의 원인으로 가끔 출제되니까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나머지 것들도 물론 스롬보시스를 잘 일으키는 원인이지만 굉장히 드물고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 팩터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 비너스 트롬보시스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퍼브너리 엠볼리즘까지 일으키게 되는 큰 트롬보스 클럿 이런 것들은 주로 다리의 라지 베슬들, 일리악 베인, femoral vein, popliteal vein 이런 데서 잘 생기는데 이런 데서 생겨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acute PE는 90% 이상 여기서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름도 크고 렁이랑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스롬보시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디스탈 베슬들, 뭐 예를 들어 뭐 superficial vein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잘 생기는데 여기 생기는 것들은 좀 크기도 작고요. 그 다음에 퍼머너리 엠볼리즘까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너무 멀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spontaneous resolution 된다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리에만 생기냐? 팔에는 안 생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팔은 자주 움직이다 보니까 비너스테이시스가 잘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스롬보시스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렇지만 C라인이나 P라인 넣었을 때 외부 물질을 집어넣은 상태니까 스롬보시스가 생길 수가 있겠죠. 비슷한 경우가 여기 abnormalities of the thorax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cervical rib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rib, 그러니까 rib 1이죠. 거기 위에 additional rib이 양쪽 아니면 한쪽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러면은 그 rib 1 쪽 위로 지나가는 게 subclavian vein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rib이 하나 엉뚱한 게 원래 없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subclavian vein이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롬보시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말리그넌시나 congenital hypercoagulability가 있을 때, 그래서 이 upper extremity에 생기는 그 스롬보시스는요, 굉장히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팔을 자주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원래 스롬보시스가 잘 안 생겨야 되는데 여기가 뭔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요 말리그넌시, congenital hypercoagulability, 그다음에 thorax의 abnormality, 여기 이제 cervical rib 같은 게 있어야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주면은 꼭 반드시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팔에 힘주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은 팔에 스롬보시스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이거는 제가 USMLW 풀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진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PE가 생겼을 때 보이는 증상은요. 우선 호흡곤란과 그다음에 체스트 페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주 갑자기 생기는 급격한 체스트 페인인데 특히 숨을 들이쉴 때 통증이 더 심해요. 그래서 pleuritic chest pai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급격한 체스트 페인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꼭 감별해야 되는 것이 심혈관계에서는 MI, aortic dissection, 그리고 호흡기에서는 pneumothorax, PE 이렇게 총 4가지죠. 그래서 폐에 의한 통증, pneumothorax와 PE 둘 다 pleuritic pain,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게 특징이다. 요게 중요한 감별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엠볼리즘이 작다면요. 작은 혈관들까지 들어가가지고 엠볼루스가 작다면 작은 혈관까지 들어가서 엠볼리즘을 일으키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 파렌카임이 터져가지고 객혈, 기침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객혈을 했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죽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엠볼루스가 아주 크면요. 굉장히 큰 혈관들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주 급격한 obstructive shock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syncope,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드물게 보이는 증상은 VQ mismatch에 의한 bilateral wheezing, 그 다음에 low grade fever,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right heart에 backward pressure가 걸리잖아요. 이제 obstruction이 있으니까 이제 right heart에서는 힘이 굉장히 많이 거기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right heart의 wall, chest, 그 heart wall에 wall strain이 생긴다 보니까 거기에 압력도 막 가해지고 거기다가 지금 통증도 심하고 숨쉬기 힘들고 그러니까 앵사이티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그 앵사이티 때문에 AFib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Fib의 좀 드문 원인이다. 이건 정도 시험에 이런 게 좀 나오다 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방금 전에 제가 PE는 대부분 다리의 large vein에서 DVT 생긴 게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unilateral lower extremity edema를 흔히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PE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얼른 다리부터 확인해 보는 거 괜찮은 신체 검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강의록에 이렇게 PE의 흔한 심텀들 그 다음에 사인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요 업투데이트에서 빈도까지 참고해가지고 적어놨으니까요. 요 증상은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pleuritic chest pain 그리고 다리가 붓고 아프다. 그리고 징후 사인으로는 타키미아, 타키카르디아 그리고 역시 다리를 보면은 다리가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부어 있다. 여기 DVT를 시사하는 소견이다. 이렇게 3가지 정도 중요한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증상과 징후를 보일 때 할 수 있는 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책에 있는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꿨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제일 중요한 것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pulmonary embolism 의심되면은 진단 뭘로 할까요? chest CT 딱 생각나시죠? 컨트라스트를 주입해가지고 혈관을 잘 볼 수 있게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pulmonary vessel들을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CT pulmonary angiography, 줄여서 CTPA를 하는데요. 야, 이거 CT 안지오그래피라고 하니까 그 코로나리 안지오그래피처럼 그 카테터 집어넣고 디지털 서브트랙션으로 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 아니고요. 그냥 컨트라스트를 넣어가지고 혈관을 조형 증강시켜서 보면은 그거를 CT 펄모너리 안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진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이거 컨트라스트 그냥 체스 CT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CTP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이런 거 그냥 주면은 진단은 사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 CT까지 주고 나서 진단 물어보는 문제는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CT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트리트먼트 플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묻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제가 좀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CT를 보고 펄모너리 엠볼리즘인 걸 알고 매니지먼트를 잘 골라주면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들이 많은데 사실은요 실제 임상에서 모든 사람에서 CT를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펄모너리 엠볼리즘을 감별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CT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고요. 또 비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라디에이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CT조차 찍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지금 상황이 급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별로 펄모너리 엠볼리즘이 의심되지 않으니까 굳이 이렇게 비싸고 또 potentially harmful한 그런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검사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환자가 바이탈이 막 흔들리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을 못 쉬겠다 그러는데 다리 까보니까 한쪽 다리만 팅팅 부어있다. 펄모너리 엠볼리즘이 굉장히 많이 의심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 펄모너리 엠볼리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CT까지 이 사람을 검사실에 데려갈 수 있을까? CT 찍다가 갑자기 CPR 터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서 CT보다는 조금 더 검사를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검사가 에코카르디오그래피입니다. 펄모너리 엠볼리즘에서 바이탈이 흔들리는 이유는 펄모너리 아터리가 꽉 막혔다. 즉, obstruction이 생겼는데 그거를 거꾸로 pulmonary trunk 그 다음에 right ventricle의 압력이 거꾸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RV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수축해서 강한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낼 수 있다면 BP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right ventricle이 퍼져버리면은 그걸 우리가 obstructive shock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헤모다이나믹이 흔들릴 정도의 pulmonary embolism이라면 제가 그 정도만 하면 RV가 퍼져버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에코카르디오그래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코를 찍었을 때 그 이제 RV strain 그러니까 이제 RV 월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뭔가 좀 움직임이 좀 이상한 거 그런 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처 폐혈관까지 들어가지 않은 클럿을 RV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코 그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빨리 그냥 쓱쓱쓱 해가지고 보면 되는 거니까 CT보다 빨리 진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확인하고 나면은 바로 thrombolytic 테라피를 justify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헤모다이나믹이 막 흔들리는 환자에서는 빠르게 검사하기 위해서 에코가 유용하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책에는요.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MI나 아니면은 에로틱 다이섹션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그거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로 에코카르디오그래피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에코로 MI나 아니면 에로틱 다이섹션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도 조금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pulmonary embolism likely한데 그럼 헤모다이나믹 스테이블 한 사람은 그럼 에코 괜찮은데 그러면은
거기서 P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뭐 P를 배제하든지 MI를 배제하든지 에어리 다이섹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나요?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에코카르디오그래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헤모다이나믹이 흔들리는 사람에서 빨리 스롬볼라이시스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스롬볼라이시스를 justify 하기 위한 그런 검사를 유용한 거지, 그 외에 다른 의미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갑작스럽게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는데, 글쎄, 일단 감별은 해야겠지만 썩 그렇게 PE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pulmonary embolism을 확실하게 배제하기 위한 검사만 하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 있어서 CT까지 굳이 찍고 싶지는 않겠죠. 그럴 때 유용한 검사가 요 디다이머가 되겠습니다. 디다이머는 sepsis라든지 말그넌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디다이머가 올라갔다 그래서 PE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별로 PE가 아닐 것 같은 환자에서 디다이머까지 정상이라면 그때는 확실하게 PE를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뒤에 말씀드릴 텐데 Wells Criteria라고 해서 어떤 환자가 얼마나 PE likely인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별로 PE가 아닐 것 같다고 나온 환자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제 웰즈 크라이테리아가 점수가 낮다는 것 자체가 low 또는 intermediate risk of PE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에서는 디다이머가 정상이다. 그렇다면은 PE를 확실히 exclusion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웰즈 크라이테리아에서 PE가 리스크가 높다고 나온다. 그렇다면은 디다이머 정상인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PE보다는 PE가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디다이머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PE1 확률이 5% 이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때는 디다이머를 그렇게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다른 그렇게 위중하지 않은 검사라면 이 정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워낙 감별을 빨리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 5% 굉장히 크리티컬한 겁니다. 그래서 PE 리스크가 높은 사람은 디다이머 별로 의미 없어요. CT를 찍어야 해요. 조금 헷갈리실 텐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책에 뭐 그 디다이머 관련해가지고 뭐 엘라이자가 뭐 방법이 어쩌고 뭐 방법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별 쓸데기 없는 거 적어놨는데 별 듣도 보도 못한 걸 열심히 써놨더라고요. 아니 물론 업투데이트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 내용은 증거면서나 고민할 내용이지 저희가 임상에서 뭐 엘라이자 방법을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중요한 얘기는 다 빼놓고 별 쓸데기 없는 것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시고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이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뭐 엘라이자 방법이 이거고 저거고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인디케이션도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디다이머 시험에서 그 굉장히 보기로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디다이머 그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검사인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언제만 의미 있냐? low 또는 intermediate risk of P. 이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아무 때나 디다이머 찍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EKG도 찍을 텐데요. 그 EKG를 찍는 거는 뭐 PE가 그 EKG에서 특별한 소견을 보여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 뭐 S1, Q1, T3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시험에서 잘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PE 감별하고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 하는 거냐면은 MI를 감별하기 위해서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KG가 정상이다. 그러면 MI는 룰아웃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체스트 엑스레이도 찍는데 이것도 대부분은 정상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체스트 엑스레이가 정상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고요. 뉴모토락스와 에오르틱 다이섹션을 감별하기 위해서 체스트 엑스레이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스니아가 굉장히 갑자기 심하게 그렇게 생겼고, 그리고 플루라이틱 체스트 페인도 심한데 EKG도 정상이고 그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도 정상이다. 그러면은 MI도 감별했고 에어르틱 다이섹션도 감별했고 뉴모토락스도 감별했으니까 PE1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PE를 진단하지는 않고요. PE가 무슨 뭐 diagnosis of exclusion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단하지도 않고 문제 세팅도 그렇게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검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을 룰아웃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BG에서는 당연히 하이폭세미아가 나오겠죠. 저번에 제가 하이폭세미아의 기전으로 dead space ventilation, 그러니까 wasted ventilation을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폐혈관은 꽉 막혀 있으면 폐혈관 일부가 꽉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부의 알베올라이에서는 공기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쪽으로 기체 교환을 하기 위한 혈액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런 걸 보고 그 wasted ventilation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체 교환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PaCO2 떨어질 거고요. 하이폭세미아 보일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보상적으로 타키미아, 하이퍼벤틸레이션 생길 거니까 respiratory alkalosis, 하이포캡니아를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너무 심한 PE로 respiratory arrest, 그다음에 쇼크가 온다면 그때는 하이퍼캡니아나 애시도시스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BMP, 트로포닌 이런 거는 예후와 상관이 있다 그러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사실 이 트로포닌도 ACS를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PE 때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이제 PE 때 할 수 있는 여러 검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가 엄청 많았는데 대체 이것들을 어떤 순서대로 해야 적합할 것인가? 그걸 알아야겠죠. 요게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국신은 아니고 CK 얘기긴 한데요. 어쨌든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다이그노스틱 플로우를 외우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PE 때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디스프니아와 체스트 페인 호소하는 모든 환자에서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검사 비용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환자에게 어떤 검사를 시행해야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펄머너리 엠볼리즘일 것 같은 환자와 그 다음에 펄머너리 엠볼리즘이 아닐 것 같은 환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판단하는 방법부터 알려줄게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살짝 언급드렸던 웰스 크라이테리아입니다. 이렇게 7가지 정도로 8가지, 7가지? 7가지지. 7가지로 그 환자의 임상상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일정 점수가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퍼머너리 엠볼리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요. 요게 국시 보실 분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펄머너리 엠볼리즘 진단을 어렵게 주질 않거든요. 근데 그 CK 시험 보시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외울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이게 국시 볼 때도 외워놓으면 유용한데 국시는 P 문제가 워낙 조금 간단하게 나오고 명확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사용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 포함되는지 한번 하나씩 봅시다. 가장 점수가 높은 3점짜리는요. Clinical Sign of DVT가 명확한 경우. 그래서 제가 아까 가슴 아프다는 사람한테서 다리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리가 유니라터럴하게 스웰링 되어 있고 페인 팔피테이션이 있다. 그럼 DVT의 클리니컬 사인이 있는 거니까 요거는 3점입니다. DVT 때문에 P가 생겼을 거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other diagnosis less likely than pulmonary embolis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이제 그 급격한 life threatening한 흉통을 효소하는 환자에서 꼭 감별해야 될 게 MI, aortic dissection, pneumothorax, pulmonary embolism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3개의 MI, aortic dissection, pneumothorax는 아닐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흉통의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팩터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이 MI가 갑자기 생겼다든지 에어리틱 다이섹션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라기보다는 PE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피지션의 판단입니다. 이 두 개는 3점이고요. 1.5점짜리는 예전에 DVT 히스토리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헐트 레이트가 100 이상인 사람 그 타키카르디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4주 내로 수술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트라우마가 있었다거나 등등 해가지고 이모빌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었던 사람. 그래서 요게 3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그 비행기 타는 게 여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 기준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되어 있죠. 3일 이상으로. 그래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모빌라이제이션이 되어야 웰즈 크라이테리아에 포함됐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점짜리는 헤모피시스가 있을 때 그리고 원래 캔서 페이션트인 거 알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임상상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요. 여기 밑에 그 4점을 초과하면은 PE likely 그 다음에 4점 이하는 PE unlikely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구별 기준이 좀 간단하죠. 요거를 modified Wells criteria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PE likely와 PE unlikely를 구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웰즈 크라이테리아로 6점이 넘어가면은 하이 리스크. 그다음에 2점에서 6점까지는 P 가능성이 중간, intermediate, moderate risk. 그다음에 2점 미만이면은 low risk, P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로 기억하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업투데이트를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디스크립션이나 알고리즘이 요 high, moderate, low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기 USMLEW를 보면은 4점 기준으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유덥에 나오는 문제들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펄머너리 엠볼리즘 문제에서 그 이제 펄머너리 엠볼리즘을 highly suspicious pulmonary embolism 케이스는요. 대부분 6점 넘어가게 줍니다. 거의 한 6.5 아니면 7점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는 건 요 6점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5점이나 6점 나온 사람은 모더레이트 리스크로 보고 모더레이트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요 modified Wells criteria 쪽에서 PE likely로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6점 넘어가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요 other diagnosis less likely than pulmonary embolism 요거 해가지고 요거가 들어가가지고 3점 먹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heart rate 100 이상 그리고 거기다가 그 캔서 페이션트인데 최근에 그 수술 같은 거 하느라고 좀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점 이렇게 맞춰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막 그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6점으로 보시든지 아니면은 문제 세팅이 이거는 6점 넘지는 않았는데 아니, 너무 이거 다른 그 흉통 문제로 준 게 아니고 퍼머너리 엠볼리즘 문제로 준 것 같다? 그러면은 4점으로 좀 여유 있게 보시고 둘 다 기준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E인지 아닌지 판별하기엔 기준이 있다는 거. 그걸 웰스 크라이테리아라고 하고 근데 제가 이 웰스 크라이테리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거를 외우지 않으면 문제가 뭐 안 풀리고 이걸 뭐 정확하게 뭐 6.5점인지 7점인지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유럽에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 웰스 크라이테리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뭐 6.5점인지 7점인지 그걸 나누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거는요. 퍼머널리 엠볼리즘 문제는 체스트 페인, 디스니아가 가장 중요한 키잖아요. 근데 사실 MI, 에어리틱 다이섹션, 뉴모토락스 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흉통 문제를 줬는데
만약 DVT를 줬다. 아, 그러면 허허허 다리가 한쪽이 부었구나. 왜 부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러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위암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 이후에는 배가 아파가지고 좀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이런 걸 줬을 때 수술했구나 암이었네 무슨 상관이지 이러고 넘기지 마시라고요. 이 웰즈 크라이테리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키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키를 줬다는 걸 알아먹어보자는 취지에서 좀 외우고 익숙해지자는 거지. 이걸 정확하게 토시한 게 안 틀리고 외워서 상 받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암기가 우선이냐 이해가 우선이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의학은 어느 정도 외워야 조금 그 빨리빨리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축이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느 정도 조금 외우고 자꾸 눈에 발라놓고 익숙해져야 문제를 봤을 때 그 키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가지고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캐치를 하고 그러면은 P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풀린다. 그러니까 외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수술을 했다. 뭐 스트로크 때문에 누워 지냈다. 아니면은 트라우마로 수술받고 요즘 트라우마가 최근에 있어가지고 요즘 잘 못 움직였다. 뭐 이런 문제들에서 chest pain, dyspnea 이런 걸 주면은 이 웰스 크라이테리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지 특히 다리에 DVT가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제에서 아주 강력한 힌트는 아이고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깜빡했네. 요 문제에서 아주 강력한 힌트는요. 그 최근에 뭐 활동을 줄였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뭐 출산을 했다든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일이 있었다. 그런 거고 또 unilateral pleural effusion low extremity edema가 있다. 또 pleurotic chest pain이 뭐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조금 더 뚜렷하게 느껴진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역시 PE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강력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주는 키들을 캐치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PE 하이 리스크인 사람들은 미리 프로필락틱 헤파리나이제이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파린을 미리 줬다고 배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설이 제가 너무 길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뭐 4점이 됐든 6점이 됐든 넘어가지고 pulmonary embolism likely로 판명이 되었다. 아니면 high risk로 판명이 되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요. CT pulmonary angiography를 빨리 찍어가지고 확진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보자면요. 만약에 처음부터 헤모다이나믹이 흔들리고 있을 정도다? 그러면은 우선은 환자한테 O2 공급, IV 플루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니셜 스테빌라이제이션부터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안티코아귤레이션에 대한 absolute contraindication이 없나 빨리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 absolute contraindication이 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거 contraindication이 특별하게 없는 상황에서 moderate to severe distress가 있다? 그렇다면은 CT 안지오그를 해가지고 그 진단을 하기 전에 그 전에 헤파린을 먼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웰스 크라이테리아가 4점이 넘어갔다. 아니면 6점이 넘어갔다. 그럼 PE likely 아니면 PE high risk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검사하라고 하고 CT로 보내기 전에 헤파린을 무조건 바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아닌 것 같으면 프로타민 설페이트를 바로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CT가 됐든 뭐가 됐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즉, pulmonary embolism에서 initial management는 검사랑 치료를 동시에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합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웰스 크라이테리아 점수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면은 헤파린을 그렇게 먼저 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때는 뭐 확진을 위한 검사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특별히 안티코아귤레이션 금기는 없다 그러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무시하시고 그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를 시행을 하는데 만약에 헤모다이나믹이 괜찮다
그러면은 CT 퍼머너리 안지오그래피를 하는 거고요. 헤모다이나믹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빨리 검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TDE, 그러니까 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하든지 아니면은 Bedside Portable Perfusion Scan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TTE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Perfusion Scan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웰스 크라이테리아에 해당하지 않아서 별로 PE가 아닐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하는 검사가 D다이머고요. 여기서 D다이머가 500 미만으로 정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PE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진단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만약 여기서 500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CT, PA를 해서 PE를 확실하게 감별하든지 진단을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좀 헷갈리시죠? 여기 표 보면서 다시 해봅시다. 디스프니아, 그다음에 플로라이틱 체스트 페인 이런 거 있어가지고 퍼머너리 엠볼리즘을 한번 의심해야 되는 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 웰스 크라이테리아 봐가지고 PE의 clinical probability를 assessment 해야겠죠? 여기 prediction rule 여기 말하는 게 그겁니다. 거기서 6점 미만이다. 아니면은 modified Wells criteria대로 4점 미만으로 4점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은 low 또는 intermediate clinical probability or PE unlikely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 한다고? D다이머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exclusion을 하고 싶다. 그래서 D다이머가 정상이다. 500 미만으로. 그렇다면은 PE가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D다이머가 떴다? 그러면은 그때는 퍼머널 엠볼리즘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CT를 찍어서 확실하게 감별을 하고 P 아니면은 치료 안 하고 P라면은 치료를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웰즈 크라이테리아 6점 초과, 그래서 하이 리스크 아니면은 4점 초과 해서 PE likely다. 그러면은 우선 이니셜 리서시테이션 여기는 없지만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을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는 여기 요 옆에 거 보시면은 PE highly suspicion이면은 안티코아귤레이션 바로 하라고 되어 있죠. 안티코아귤레이션과 O2 공급, IV fluid 같은 그런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을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헤모다이나믹이 괜찮으면은 CTPA로 확진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P가 확실하면은 치료를 계속 하는 거고 P가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진단을 고려해야겠죠. 자, 그런데 헤모다이나믹이 흔들릴 정도라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헤모다이나믹이 흔들리는 원인이 P일 것 같다. 그러면 적극적인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을 해줘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respiratory support, O2 공급, 그다음에 헤모다이나믹 support, IV fluid와 이노트로픽 사용, 그리고 엠피릭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태가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은 여유가 있으니까 CTPA 하는 거고요. 회복이 안 되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스롬볼라이시스가 필요할지 아닐지 당장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CT 찍고 있을 여유가 없죠? 그래서 그때 유용한 검사가 bedside echocardiograph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RV dyskinesis 아니면 RV wall strain 같은 그런 그 RV의 pressure overload가 걸린 거를 확인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TPA로 스롬볼라이시스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롬볼라이시스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있다면은 엠볼렉토미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역시 다시 언스테이블로 되어 있으면은 이니셜 리서시테이션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모다이나믹ally unstable 그 리서시테이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헤모다이나믹이 흔들린다. 그렇다면은 bedside 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 빨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RV 오버로드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RV 오버로드를 확인했다. 즉 펄모너리 엠볼리즘인 거 확인했다. 그렇다면은 스롬볼라이시스 컨트라인디케이션을 보고 만약에 스롬볼라이시스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아니면은 TPA를 빨리 줘야 되고 스롬볼라이시스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있다. 그렇다면 TPA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 catheter directed embolectomy 아니면 surgical embolectomy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에서 헤모다이나믹이 회복이 됐다. 그렇다면은 CT 찍을 때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CT 찍으러 가면 되겠어요. 자,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어질어질 하시죠? 이거 처음 배울 때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요거를 몇 번을 반복해서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알고리즘 두 개를 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외우세요. 이거 바로 잘 안 됩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면은 웰즈 크라이테리아에 따라 가지고 PE likely냐 unlikely냐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해머다이나믹이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요거를 통해서 이 진단의 플로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는 거기에 한 가지를 추가해가지고 매니지먼트의 플로우를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진단 알고리즘 여기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치료를 할 때 뭘 덧붙일지를 거기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PE 진단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담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pulmonary embolism 검사하는 방법 중에 제가 방금 스캔 얘기를 했잖아요. 요게 ventilation perfusion scan, VQ 스캔이라고 해가지고 핵의학 검사가 있는데 이거 그렇게 흔하게 하는 검사는 아니에요. 제가 우연한 기회로 내과 전공의 쌤한테 이거 진짜 한 검사는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도 전공의 생활하면서 딱 한 번 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더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물어보러 가면서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흔한 건 아닌데요. 이게 시험에 한번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CK 시험에. 그래서 이제 대충 어떤 건지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요게 방사성 표지자를 혈액에 주입을 해가지고 pulmonary vessel의 perfusion 그거를 감마 카메라로 찍을 수가 있고 우선 그 다음에 또 방사성 표지 물질을 흡입을 하는 거죠. 들이마시는 거죠. 그래서 폐에 가득 채운 상태에서 역시 폐 사진을 감마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건데요. 퍼퓨전으로 찍은 렁 사진과 그 다음에 벤틸레이션으로 찍은 렁 사진이 똑같다. 그렇다면 펄모너리 엠볼리즘이 없는 거고, 즉 벤틸레이션과 퍼퓨전이 일치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벤틸레이션은 멀쩡한데 퍼퓨전에서는 뭔가 빈 군데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펄모너리 엠볼리즘을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사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오른쪽은 벤틸레이션, 왼쪽이 벤틸레이션, 오른쪽이 퍼퓨전. 여기 벤틸레이션, 퍼퓨전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건데 요 왼쪽 거는 보세요. 벤틸레이션하고 퍼퓨전하고 둘이 똑같이 찍혀 나왔죠. 근데 요 오른쪽 거를 보면은 요거는 펄모너리 엠보리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벤틸레이션이 좀 좀 대충 찍혀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은 여기 찍혔는데 여기 보시면은 퍼퓨전은 여기 뭐가 이렇게 텅하고 빈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요 벤틸레이션은 이렇게 예쁘게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이렇게 찍혔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중간에 뭐가 이제 웨지 모양으로 이렇게 찍 하고 이렇게 갈라진 게 나오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펄모너리 엠볼리즘을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른쪽 것도 저게 정확하게 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요걸 그래서 핵의학과에서 VQ 스캔상 probability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판독을 주는데 그러니까 VQ 스캔을 보고 result가 highly suspicious, intermediate, low 이런 식으로 판독을 주는데요. 방금 그렇게 사진 보고 우리가 판독까지 할 줄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결과를 조합할 줄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웰즈 크라이테리아상 PE가 clinical probability가 low risk다. 그런데 VQ 스캔상에서 완전히 노말이다. 아니면은 VQ 스캔상에서 굉장히 low suspicious 하다. 그렇다면은 pulmonary embolism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pulmonary embolism exclusion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웰즈 크라이테리아상 원래 high risk다. 그리고 VQ 스캔에서도 high probability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P 확진한 걸로 보고 그냥 치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다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진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검사잖아요. 그 사진 봐도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은 CT를 할 수 있다면은 굳이 이런 검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검사는 여러 가지 정황 사정상 아예 CT를 할 수 없는 사람. 제가 여기 이렇게 그런 것들 몇 가지 적어놨는데 대표적으로 그 renal insufficiency가 있으면 CT 안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컨트라스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CT 검사를 이미 했는데 그 이제 inconclusive가 나온 경우 그런 경우에 추가적인 검사로 이걸 할 수가 있는 건데 처음부터 이걸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여기 인디케이션을 막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CT를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CT inconclusive 나온 경우 이제 특히 이제 그 CT를 할 수 없는 경우 중에 하나가 임신 중이다. 예, 요럴 때 이제 VQ 스캔을 하는 경우가 좀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해석 어떻게 하는지 하이일 때는 그냥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다. 로우고 그다음에 로우 아니면은 정상이라면은 이제 그냥 완전 익스클루전 할 수 있다. 요런 거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pulmonary embolism의 risk factor, 임상, 양상,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국시에는 빈출이긴 해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국시에 나오지 않은 얘기를 너무 길게 했죠. 그 이제 사실은 CK랑 국시랑 출제 경향이 요 단어는 너무 달라요. 그리고 업투데이트에 나오는 내용이 KML의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그 좀 쓸데없이 제가 열랭감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좀 꼼꼼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국시 오리엔티드로 국시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강의를 제 풀모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제 시간을 조금 줄이고 가능하면은 좀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여기는 좀 끊기가 중간에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례적으로 굉장히 긴 강의가 나왔는데요. 이제 어쨌든 복습하고 이제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펄모너리 엠볼리즘의 치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